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모를 누군가에게 저는 올해 48,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IT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준우라고 합니다. 가끔 저는 제 인생을 한 편의 영화처럼 되돌아보곤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20년간의 제 삶은 분명 아주 잔잔하고 따뜻한 가족 영화였을 겁니다. 저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한 남편이자 다정한 아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 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의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곤히 잠든 아내 미연과 딸 나라의 숨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조용히 거실로 나와 내리는 커피향. 그것이 제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십 명의 팀원을 이끄는 책임감 있는 리더였고, 제 어깨의 무게가 곧 우리 가족의 안정적인 울타리라 믿으며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면 저는 모든 사회적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한 가정의 가장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오늘 학교는 어땠니? 부장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셨어. 같은 뻔한 이야기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보던 주말 드라마의 익숙한 오프닝. 그 모든 것이 제 세상의 전부였고, 더없이 견고하고 평화로운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2023년, 그 지독했던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요. 아내 미연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하나가 제가 20년간 쌓아 올린 이 완벽한 세계를 산산조각 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듯 제 일상에도 분명 경고의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고 무심해서 혹은 애써 그 신호들을 외면했기에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그 시작은 2023년 9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 미연이 제게 수줍게 새로운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시간을 내어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의 유명 셰프가 진행하는 고급 요리 교실이라거나 도심 갤러리에서 열리는 자선예술, 동호회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딸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가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니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요일은 점차 제게 낯선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졌습니다. 밤 10시,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날이 잦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아내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고 편안한 셈이 정장이나 니트 차림을 즐겨 입던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화요일 저녁에 그녀는 마치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는 여배우 같았습니다. 몸의 곡선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실크 원피스, 또각거리는 소리마저 낯선 아찔한 하이힐, 그리고 제 코를 스치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관능적인 낯선 머스크 향. 제가 아는 아내의 향기는 은은한 비누향이나 익숙한 섬유유연제 냄새였는데 말입니다. 화장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이나 부부 동반 모임에 갈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완벽하고 대담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요리 교실에 가는데 저런 옷을 입나? 자선 동호회에 저런 향수를 뿌리고 간다고? 스스로에게 묻고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여자이고 싶은 건 당연하지.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렇게 제 안의 의심을 억지로 잠재우며
아내의 새로운 변화를 응원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면했던 그 균열을 저보다 먼저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 나라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아이라 그런지 제 딸 나라는 사람의 표정이나 분위기의 미세한 변화를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아이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라는 거실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다 말고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나 다음 주 화요일에 엄마 예술 동호회 하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 순수한 호기심에 아내는 과장될 정도로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거긴 어른들만 있어서 지루할 거야. 먼지도 많고. 나중에 엄마가 나라 선물 사올게. 아내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어색하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설픈 핑계들을 늘어놓더군요. 그날 밤 나라는 제 서재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내가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 그 작은 목소리에 담긴 불안의 무게가 제 가슴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동안 어렴풋이 느끼고만 있던 아내의 다른 이상한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휴대폰을 자신의 분신처럼 가지고 다녔다. 거실에서 함께 TV를 볼 때도, 잠시 화장실을 갈 때도 휴대폰은 항상 그녀의 손에 있거나 주머니 속에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면 화들짝 놀라며 액정을 확인하고는 반드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소곤거리며 통화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요란한 경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의 예민함으로 세상을 보는 딸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 제가 애써 부정하던 아내의 낯선 향기와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자물쇠처럼 굳게 닫힌 그녀의 휴대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불길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올린 견고한 성의 주춧돌이 바로 제 눈앞에서 소리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언가 아주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똑같았죠. 아침의 알람 소리, 무심한 아침 식사, 의미 없는 인사말까지도요.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 같았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의 침묵은 그 무게를 더해갔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상냥한 미소와 사소한 배려는 이제 제 눈에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라는 무대에 가장 앞좌석에 앉아 제가 가장 잘 안다고 믿었던 한 여인의 연기를 지켜보는 비참한 관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혼자만이 이 연극의 비극적인 결말을 예감하고 있었죠. 2023년 10월 잿빛 하늘이 드리운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또다시 거울 앞에서 완벽하게 자신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깊은 와인색의 실크 원피스는 그녀의 몸을 우아하게 감쌌고 달콤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관능적인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녀올게요. 오늘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을 거예요.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안에서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저는 오랫동안 거실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제 아내 한쪽에서는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이 모든 것은 중년 남자의 병적인 불안감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의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는
진실은 저 바깥에 있으며 남은 인생을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결국 냉정한 목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가슴을 쳐댔습니다. IT 전문가인 제게 아내의 차에 초소형 GPS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축축한 차고 바닥에 엎드려 아내의 차체 밑으로 손을 뻗을 때 제 손은 끔찍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내 아내를 내가 평생 지키고 신뢰하겠다고 맹세했던 동반자를 미행하고 있다니. 이 행위 자체가 우리의 결혼 생활에 제가 직접 칼을 꽂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진실이 주는 고통보다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고통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의 고독한 추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아내가 돌아오지 않은 시간에 저는 서재문을 잠그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니터의 푸르스름한 빛이 제 얼굴 위로 잔인한 진실을 비췄습니다. 라 보헤미안 카페, 메종드 셰프 레스토랑, 세라피크라는 명품 편집샵. 온통 낯선 이름들, 서울 중심가의 화려하고 비싼 장소들 뿐이었습니다. 결제 내역 어디에도 요리 교실이나 자선 예술 동호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GPS 기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의 차는 온종일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번화가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무미건조한 숫자와 주소들로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그녀가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녀가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안에 있을 터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한 끝에 저는 더 끔찍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보안상의 허점을 이용해 저는 아내의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 아내 양심이 너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욕망과 고통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찾아냈습니다. 2023년의 기록이라는 평범한 이름의 폴더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제 세계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몇 장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동료나 친구처럼 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그들의 거리는 노골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세상의 모든 평온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는 아내의 모습. 작은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함께 불며 무언가를 기념하는 듯한 모습. 저는 홀린 듯 스크롤을 내렸고 마침내 제 모든 사고를 정지시킨 마지막 사진에 다다랐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고풍스러운 건축 양식에 아는 사람만 안다는 속삭임처럼 비밀을 간직한 부티크 호텔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자의 팔짱을 꼭 낀 채 그를 올려다보며 눈부시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감에 겨워 살짝 상기된 얼굴로 짓는 그 미소. 제가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워서 고통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서재의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에 누웠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심연이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제 옆에 잠든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나와 20년의 세월을 함께하고 내 아이를 낳아준 저 여자가 정말 당신이 맞아? 우리의 20년은 전부 거짓이었나? 숨을 쉴 수 없었고 공기가 폐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20년간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 이준우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의심과 쓰라린 배신감에 사로잡힌 낯선 남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글거리는 계란 프라이 소리,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집의 행복을 상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속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웃으며 나라도 어서 와서 밥 먹어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천연덕스러운 연기력에 저는 순간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전문가의 도움이 혹은 최소한 제 편이 되어줄 누군가의 객관적인 시선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2023년 10월 셋째 주 금요일 밤, 저는 20년 지기 친구이자 옛 직장 동료인 민준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를 묻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야, 혹시 미연 씨 요즘 시내 쪽에 자주 나가?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술잔을 든 채 굳어버렸고 애써 침착하게 어디서 봤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서울 중심가에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외근을 나갔다가 몇 번 미연과 마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클라우드에서 본 바로 그 부티크 호텔 근처에서 말입니다. 심지어 한 번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것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제 심박수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그 남자의 인상차기를 물었습니다. 민준이 묘사하는 훤칠한 키의 깔끔한 스타일의 그 남자는 제가 클라우드에서 본 그 남자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민준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냐, 아냐. 내가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어. 워낙 닮은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의 위로는 더 이상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확신했습니다. 민준은 진실을 본 것입니다. 그날 밤 역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가 딸 나라의 숙제를 다정하게 봐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가득 찬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저토록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저 다정한 아내와 엄마의 가면 뒤에 다른 남자와 호텔을 드나드는 여자의 모습이 겹쳐 보이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선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거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말, 저는 강남의 한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제 손과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제 20년 결혼 생활과 아내의 거짓말, 제가 발견한 사진과 친구의 목격담까지 제 삶의 치부를 전부 드러내야 했습니다.
대략 50대 정도로 보이는 탐정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의뢰가 드물지 않다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고 보통 증거를 수집하는 데 3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용은 주당 80만 원, 3주에 총 240만 원이었습니다. 제 한 달 월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승낙했습니다. 진실을 사는 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 화요일, 탐정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실시간 보고 메시지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메시지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3, 32 대상자, 자택에서 출발. 13, 47 도심 방향으로 이동 중. 14, 15 목적지 도착. 5, 부티크 호텔 주차장. 14, 20 대상자. 단독이 아닌 50대. 추정 남성과 동반하여 호텔로 진입. 사진 확보 완료. 마지막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50대 추정 남성. 클라우드에서 본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더 상세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남자의 신원은 제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태호, 52세. 대형 IT 기업의 영업부장. 그리고 15년 전 같은 회사에서 저와 경쟁하던 입사 동기이자 라이벌이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저를 이기려고 안간힘을 썼고 늘 상사의 총애를 받던 바로 그 남자. 과거에 아내에게 미묘한 관심을 보였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배신감에 더해 끔찍한 굴욕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탐정이 말한 결정적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배달된 두툼한 서류 봉투. 그 안에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사진을 제대로 들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아내와 김태호. 고급 카페에서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두 사람. 그리고 호텔 입구 바로 앞에서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는 모습.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은 제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열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내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탐정은 이제 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증거가 확보되었다며 필요하다면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든 채 저는 텅 빈 사무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20년의 결혼 생활, 제 믿음, 제 사랑. 모든 것이 이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2023년 11월 9일 화요일. 3주간의 지옥 같은 추적 끝에 저는 아내 미연의 모든 동선을 송금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그녀는 도심의 그 부티크 호텔에서 김태호를 만났고 약 4시간을 함께 보낸 뒤 수업을 마쳤다는 거짓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이 추악한 연극을 외면할 수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침대에서 조용히 아내가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평온했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부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내가 사랑했던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오후 1시 50분. 저는 호텔에서 약 100m 떨어진 카페의 창가에 앉아 차가운 커피를 앞에 두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10분 뒤 익숙한 아내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그녀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상기된 채 빛나고 있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설렘 가득한 표정에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김태호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다부진 체격에 제가 기억하는 그 오만한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 그 안에는 제가 한때 아내에게 보냈던 것과 똑같은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호텔 안으로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지옥 같은 2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오후 4시 20분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근처의 다른 카페로 향했고 나란히 앉아 음료를 시키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모습, 그녀는 김태호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망설임 없이 카페로 향했습니다.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아내와 김태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김태호는 의자에서 튕기듯 일어나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제 목소리였습니다. 비꼬는 말투가 튀어나왔습니다. 미연아, 오늘 요리 수업은 이쪽으로 옮겼나 보네? 여긴 어쩐 일이야?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김태호가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설명할 수 하지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 귀에는 20년의 신뢰가 박살나는 소리만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뒤돌아 카페를 나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따라 달려 나왔지만 저는 차에 올라타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20년 결혼 생활은 바로 오늘 이렇게 끝나는구나. 밤 11시경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김태호와 정리를 하고 온 것이겠지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옆에 앉으려 하자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앉지 마. 서서 이야기해. 그 말에 아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올해 7월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김태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고 처음에는 그저 옛 동료처럼 만났지만 점차 감정이 생겨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4개월 동안 나랑 나라를 속여온 거군? 매주 화요일마다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었던 거야? 왜 그랬냐는 제 질문에 아내의 대답은 저를 더욱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에만 몰두하고 자신에게는 무관심했다고 했습니다. 김태호는 자신을 소중한 여자로
사랑받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었다고 저와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22년간 저는 가족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무관심, 딸의 학비를 대고 이 집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제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 바로 그때 저희의 고성을 들었는지 나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내는 다급하게 아무 일 아니라며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이미 상황을 짐작할 만큼 커버렸습니다. 나라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김태호를 선택할 건가? 아니면 가정을 선택할 건가? 아내는 한참을 서럽게 울더니 김태호와 끝내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매주 다른 남자와 4개월간 호텔에서 만난 여자를, 20년의 믿음을 배신한 여자를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그 모습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났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라에 도시락을 쌌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챈 듯했고,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어색한 기류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혼, 그리고 상간남 소송.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낸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봉투를 손에 꼭 쥔 채였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훑어보더니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위자료로 약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착수금 500만 원에 성공보수 20%.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는 반드시 정의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미연은 끊임없이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김태호와는 완전히 끝냈으며 다시는 연락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돌아선 제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제 마음에 어떤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4개월간의 배신을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딸 나라의 얼굴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 입시를 앞둔 시기에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 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나라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라야, 아빠랑 엄마 잠시 떨어져서 지내기로 했어. 저는 딸아이에게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라가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그저 나중에 네가 더 크면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변호사를 통해 김태호에게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김태호 측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정한 관계를
법원의 공식적인 판결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연이 이혼 소장을 받아들었을 때 그제야 그녀는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처럼 울며 매달렸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20년의 믿음을 배신한 대가는 이혼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023년 12월 드디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첫 변론기일 저는 법정에서 김태호와 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묘했습니다. 15년 전에는 동료였던 우리가 이제는 법정에서 원수가 되어 마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태호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했지만 저는 끝까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미연과 김태호의 불륜관계가 법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판결문. 제가 원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 호텔 출입 기록, 그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까지. 그것들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3개월의 재판 끝에 저는 마침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김태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미연과의 이혼 또한 인용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 기여도를 인정받아 7대 3으로 결정되었고 딸 나라의 양육권 또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재판정을 걸어 나오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동시에 저의 20년 결혼 생활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허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지옥 같았던 시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2024년 3월 모든 소송이 끝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미연은 집을 떠나 혼자 원룸을 얻어나갔고 집에는 저와 딸 나라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김태호에게서 받은 위자료 3천만 원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나라의 대학 등록금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나라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왜 엄마가 집을 나가야 하는지, 왜 아빠와 엄마가 헤어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나라가 조금 더 성장한 후에 모든 진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아이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제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은 퍼졌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아름아름 알려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이 제 편이 되어 주었고 그것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진실을 알게 해주었던 친구 민주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인이 되어 주었고 재판 내내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제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밤에 홀로 있으면 2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라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감격, 첫 집을 장만했을 때의 기쁨, 함께 떠났던 가족 여행의 추억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문득 제가 너무 냉정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말했던 외로움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제가 일에만 미쳐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신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은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풀어야지 외도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그 기간이 4개월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미연도 나라의 합격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와 나라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집안일과 나라의 도시락을 싸는 일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나라도 그런 저를 많이 도와주어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끔 미연의 소식을 건너듣기도 합니다. 혼자 힘겹게 살고 있으며 김태우와는 완전히 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2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대가는 오롯이 그녀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52살, 아직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나라가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할 때까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분노와 배신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20년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복수가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승소했고 위자료를 받았으며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요. 물론 저는 소송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노할 자격이 충분하지만 그 분노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소송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갈 당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저의 선택은 냉정한 복수였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은 배신의 아픔을 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2살의 저처럼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 당신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의 20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 나라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